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법정 이자율 인하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돈 버는 재무 설계, 금리를 낮추면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그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그 좋은 행복한 정책이 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면 오히려 서민들한테 불행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한테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제도권 내에서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채 의존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은 바로 사채 이자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 8,200%. 이게 뭐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1년에 820배, 원금의 820배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1,000만 원을 빌리면요. 이자가 무려 연 82억 원이나 됩니다. 이거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채로 1,000만 원을 빌리면 먼저 선이자를 떼고요. 각종 지각비니 수고비니 기타 등등이 붙어가지고 1년에 82억 원을 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따라서 급하니까 사채 이자를 쓰겠지만은 그 이후에는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권 내에 그 이자를 사용하는 것, 대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춰버리면은 그 많은 금융기관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시킵니다. 따라서 갈 데 없는 저신용자들은요, 사채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사채의 손을 빌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불행한 정책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현재 24%입니다, 연. 이것도 과거에는 뭐 40%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 24%를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한번 추이 한번 알아볼까요? 2002년도에는요, 66% 정도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49%고요. 2010년도에는 44%, 11년도에는요, 34.9%가 되고요. 2016년도에 27.9%로 드디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도에는요, 24%가 됐는데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4% 정도 내외로 다운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2021년도 이후에 20% 아니면 20%보다 더 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인하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제도권 내 금융권에서 위반을 한다. 그렇게 되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정 최고 이자율 이하로 받겠지만요. 지금 현재 그 법정 최고 이자율이 2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최고 이자율을 설정해 놓으면 최고 이자율에 근접하게 이자를 거의 다 부과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일반 신용카드의 그 월부 이자 있죠. 할부 이자도요. 연체됐을 때는요. 20%대 바로 20% 이상, 24% 이하까지 최고 구간의 법정 최고 이자율 구간에 바로 적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춘다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제부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를 낮추면 좋을까요? 좋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더욱 불행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꽉 막혀버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대부금융 쪽에 그런 어떤 사정을 좀 압니다. 그 대부금융들 연 24%로 예를 들어서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이죠. 그런데 대부금융은요, 그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저신용자들, 뭐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에 그 작은 그 가계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보증도 없이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7% 내외가 부실채권, 디폴트가 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부금융 측면에서는 그것은 바로 전부 다 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손익 마진이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면 당연히 정상권은 83억 원이 되고요. 여기에 24% 이자를 곱한다면은 원리금 합쳐갖고 1년 뒤에는 103억 원을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 대비 3억 원이 남죠. 하지만 3억 원은 뭐 각종 운영비 등으로 쓴다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많이 대출을 해준다면 조금 남겠죠.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미회수권은 17억 원이 되고 거기에 24%의 이자까지 합치면 원리금은 총 21억 원이 되는데 21억을 손실난 상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법정 이자율을 20%로 인하한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렇게 되면 100억 원을 대출해주면 정상권은요 83억 원이고요. 당연히 이자 20%로 계산한다면 99.6억 원을 1년 뒤에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원금 대비 원리금이 0.4억 원이나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대출해줘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대부금융 회사들은요, 조금 더 신용도가 더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대출을 해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신용도가 뭐 6등급, 7등급, 8등급이라 할지라도 등급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을 현재보다 낮춰서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낮춰진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신용 등급별 분포율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그 12월자 기준입니다. 1등급은 1312만 명이고요. 2등급은 824만 명, 3등급은 351만 명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좀 일반 제1금융권에서 안정적으로 저리로 대출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4등급은 677만 명이고 5등급 618만 명, 6등급 513만 명 정도인데요. 이 정도까지도 사실은 대출이 가능한 그런 그 등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7등급부터 8등급, 9등급, 10등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7등급은 95만 명, 8등급은 109만 명, 9등급은 104만 명, 10등급은요 최하저 4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요,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2019년도 12월 총 4,65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신용 등급별 분포 인원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춘다면은 이런 등급 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4등급은 5등급이 되고요. 5등급은 6등급, 6등급은 7등급으로 떨어뜨리게 되고요. 기존에 7등급부터 대출을 해줬는데 10등급까지 나중에는요. 뭐 9등급, 10등급은 절대 해줄 수가 없고 아니면 8등급도 절대 해줄 수 없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용 등급별로 어떻게 차별 대우를 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1등급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배다. 그러면 6등급인 사람은요, 그 1등급 비해서 이자율을 무려 4배나 더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등급이 만약에 신용대출로 뭐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연 이자는 뭐 3%다. 그러면요, 6등급은 12%를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7등급부터 8등급은요, 대출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카드 발급 또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등급, 10등급은요. 제도권 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춘다면 9등급, 10등급인 사람들이 7등급, 8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전부 다 사채를 써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낮춘다면요. 금융권은 신용등급을 더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신용등급만 해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대출에 신용경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저신용자들, 현재는 뭐 9등급, 10등급이 되겠지만 뭐 7등급, 8등급까지도 대출이 불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몰리겠느냐? 당연히 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적인 사채 금리를 이용하니까 그 행복한 정책이 아니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기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사채를 사용하다 보니까 각종 사회범죄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국민의 그런 어떤 편안한 삶을 위해서 법정 최고이자를 낮추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민들, 중서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범죄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 이제 이해하셨죠? 마치 최저임금을요, 갑자기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해버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뭐 노동 공급자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 2만 원 주고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췄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전까지는 9등급, 10등급한테도 대출을 해줬지만 이제는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7, 8등급도 잘 안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용경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자를 낮추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아셨죠? 정말로 국민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법정 최고이자를 인하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이자를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서운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정말 새삼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불행한 정책들을 밀어붙여 가지고 시장을 이기려고 합니다. 인위적인 정책은요, 절대로 자율적인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오만하게 그 신도할 수 없는 영역에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겠다 하고 그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서원이로 포장되어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정말로 시장을 이기는 정책보다는요, 시장에 의존하는 정책들, 지원하는 정책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법정 최고 이자율 낮추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